자, 그러면 이제 그 국경정부의 전력 투쟁을 이제 볼게요. 그 전에 이제 그 계단 차원에서 동양사 계도 720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거기 720페이지에 보면 자, 중국 군부의 계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국경정부의 싸움,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좀 나오는데, 예전에 그와 관련돼갖고 이제 한국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두세 번이요. 그래갖고 이제 장군의 북병 사건하고, 그 다음에 예전 객관식이지만 중일 공동 방정 협정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720페이지에서 723페이지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원세계 도련한 죽음으로 원세계의 도련한 죽음으로 북경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북양군벌은 그 중심을 잃고 양국의 내전 상태가 되면서 분열하였다. 한파는 일본의 지원을 받는 내각 총리 단기설을 지도자로 할 안입하고, 다른 하나는 영국과 미국의 후원을 받는 부총통副국장이 우두머리로 있는 지게파이다. 그러나 양파는 어느 편도 전국을 주도할 힘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양파는 서로 타협하여 부총통이 여원홍을 대총통으로,副국장은 부총통으로, 단기설을 국무총리로 하여 실권을 장악하였다. 지방에서도 군벌의 활동가 시작되었다. 중국의 군벌은 원세기가 집권하고 있을 때 그가 창립한 신육군의 북양군이 각지에 분포되면서 지방 군벌로 세력을 확대하여 나간 데서 비롯되었다. 이리하여 만주에는 일본 세력을 등에 업은 장장림, 한서에는 염석산, 운남에는 단계요, 광서에는 유경정, 호남에는 단연계, 광동에는 진영령이 활보하고 있었다. 이들 군벌은 중앙정부와 대립하면서 무력 양성과 세력 확장을 위해 안으로는 각종 세금을 백성에게 강요하면서 가혹한 착책을 자행하였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세력과 야합하면서 매판 자본가와 결탁하여 중국의 상품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전락시켰다. 그리하여 외국의 차관과 무기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군벌은 청포 황제 지배체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봉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였고, 혁명과 근대화를 가로막는 새로운 반동 세력이 되어 1928년 국민당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정치는 물론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몰고 간 반민족적 집단이 되었다. 이때 북경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 문제로 혼란에 빠져들었다. 즉 연합국 측으로부터 중국의 참전을 권고받자 국무총리 단기선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선전 포고를 하면서 참전군 편성의 정비 조달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군사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원홍은 의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참전에 반대하고 단기선을 파면시켰다. 단기선은 각성의 대군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여원홍을 협박하는 한편, 안희성의 군벌인 장훈으로 하여금 국경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장훈은 군대를 이끌고 국경에 들어와 여원홍을 압박하여 대총통에서 물러나게 하고 국회를 퇴사시킨 후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으로 퇴위하여 있던 청조의 선통제를 옹립하고 공화제 폐지와 청조 부활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장훈의 군사 반란은 곧 실패하고 단기서가 국무총리에 복귀하여 독일의 선전 보고하고 참전군을 확충하였다. 단기서의 이러한 독주는 지게파를 필두로 한 다른 군벌과의 대립을 격화시켜 유경정, 단계요 등의 선한 군벌이 북경 정부에 대하여 자주 노선을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의 망명 중에 소문을 추첨하여 대원수로 추대하고 제1차 광동정부를 수립하였다. 광동정부와 대립과 반목이 끊이지 않았고 뜻이 맞지 않은 소문은 상해로 피신하여 광동정부를 곧 와해되었다. 그 군벌 진영명이 유경정을 광동에서 추출하고 다시 소문을 옹립하여 제2차 광동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국벌 문제로 소문과 진영명 사이의 의견 대립을 일으켜 양자는 또 갈라섰으나 다시 결합하여 제3차 광동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중국은 북양 군벌이 정권을 잡고 있는 북경 정부와 서남 군벌의 광동 정부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경에서는 다시 북양 군벌 간의 화벌 싸움이 계속되면서 정치가 혼미해지고 남방의 서남 군벌도 대립과 불신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면서 사회 전체가 국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농촌은 파탄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서구 문화의 유입은 계속되었고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민족 자본가와 노동자에 의한 새로운 국민혁명이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진행되어 마침내 오성 이동으로 전개되어 나왔다. 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형태를 볼게요. 그러니까 1928년에 북권이 일어났잖아요. 북권 이전에 이제 원세가 죽고 나서 어떤 정치 변화를 보는데 되게 복잡해요. 각 정치 세력들이 이제 추출될까 싶은 추출 정치들이 활동했던 것인데 지금 좀 약간 이상하죠? 네. 계속 보고. 네. 자, 여기 크게 6군번이 있어. 네. 그 상황이.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대표적인 군번은 중앙정부를 대변한 무슨 군번이죠? 북양 쪽에 있는 군번이고, 그 다음에 지방 군번 중에 9군번 중에 대표적인 이쪽에 있는요, 강도 강서 지역의 서남 군번이 있어요. 서남 군번은 되게 중앙정부 입장을 볼 때 서쪽에 남쪽에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주로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강동, 강서, 운남 이런 쪽 있죠. 이런 지역도 이제 서남 군번인데, 이 서남 군번은 예전에 무슨 출신이라고 했죠? 동맹의 출신들. 그래갖고 이제 1차 강동구 정부, 뭐 2차 강동구 정부, 그 다음에 3차 강동구 정부, 그 손모가 연합해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군번들이 있었다. 그중에 이제 먼저 볼 게 뭐냐면 북양군번이에요. 네. 이 북양군번은 그 중앙정부를 대변하죠. 중앙정부. 그래갖고 세계기원의 정부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안이파, 지게파, 공천파. 그 안이파, 지게파는 그 리안스카이의 신건육군. 그래서 이제 파생된 군번이고, 봉천파는 원래는 이제 마주에 있었던 군번인데, 어떻게 돼요? 중앙 군번화된 집단들이죠.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원세계 사후에 어떻게 이제 군번들이 이제 북양 군번들이, 그러니까 북경, 북양 군번들이 막 자기들이 싸웠나?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원세계가 이제 죽었어. 원세계가 이제, 죽고, 먼저 이제 정권을 장악했던 정부가 어떤 정권이냐? 당기선이에요. 당기선은 안이파 쪽에 속하거든요. 안이파는 어느 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외대 중에 1번. 1번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안이파 군번이 장악했는데, 요 안에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주요 정치 사건이 뭐냐면, 부원의 쟁이라는 게 있어요. 부원의 쟁. 자, 이때 부와 원이 싸웠다는데, 그 부는 뭐냐? 총독부예요. 총독부. 총독부는 우리나라 실권은 뭐죠?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 그래서 이 총독부의 그때 이제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장악하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여운형 사람은 호복국 정부에서 총독했던 사람이죠, 잠깐. 그 다음에 원은 뭐냐면, 그때 실권자였던 당기석은 국무원을 장악해서 총리를 장악, 국무원 총리야. 그 원이야. 이 당기석이야. 그러니까 총독부의 부와 그 다음에 국무원의 원을 따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부원의 쟁이라고 해요. 부원의 쟁. 예. 근데 뭐 때문에 싸우냐면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참전 문제를 가지고 그 대독선정, 그러니까 독일과 선전포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당기석은 뭐라고 하냐면 대독선정 하자. 왜냐면 일본도 같이 참여했잖아. 일본하고 연계돼 있죠. 근데 국무원 입장 볼 때는 어차피 우리 싸움 아니니까 그냥 중립 지키자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그 여운형하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당기석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당시 이제 그 여운형은 그 당시 그 군벌 세력 중에 장훈이라는 사람을 오게 불러. 그러면서 이 부원의 쟁이 뭘로 복벽 사건으로 연결돼. 복벽. 자, 그래서 이 여운형의 부름을 받고 장훈을 않지만 장훈은 독자적으로 돌아요. 그래갖고 복벽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복자는 임금벽자죠. 임금벽자. 벽은 여기 복자는 임금벽자인데 임금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그 복벽 정치라는 말도 맞죠. 1910년대 그 독립운동사에서 복벽 정치를 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뭐냐면 청당을 되게 뭐냐면 추앙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변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자등성이 누가 있었냐면 태의한 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위를 모시다가 뭐냐면 황제를 추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뭐예요? 반복적이잖아. 시대 역행이잖아. 하여튼 그때 이제
도쿄 사건 때 누가 참여하냐? 우리의 그 유명하신 누가? 카미에이가 참여하죠. 카미에이 입장일 때는 당연히 총리를 지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게 예전에 한번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이 도쿄 사건도 끝나게 되죠. 그래갖고 다시 안이파가 정권을 장악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상대였던 부인은 자금스레 쫓겨가서 어디로 가요? 저쪽 그 남경이가 상해에 있다가 일본이 다시 스카우트 돼가지고 뭐가 된 거죠? 만주국 황제가 된 거죠. 예,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얘들 쫓아내서 장례 국경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정권을 제쳐한 당기석이 이 당시 무슨 국회를 만드냐면 안복국회를 만들어요. 안복국회. 이때 안복국회를 만드는데, 자, 이 안복국회는 뭐냐면 참전을 반대했던 국회에 회복하지 않고 그 안이파 정객들, 그 국회의원 중에 일부 있죠. 자기 세력들만 이제 따로 만들어서 국회를 구성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안복국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어디 갔냐? 얘네들은 상당수가 어디 갔냐면 저쪽 그 송문 쪽으로 갔어. 송문 쪽으로. 송문이 그 당시 강동궁 정권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송문과 연합을 해가지고 송문부터 남방혁명 세력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펼쳤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다? 호복운동이야. 호복운동. 그래서 이 호복운동의 이건 뭐냐면 예전에 임시학법 있죠? 임시학법을 회복하고 예전에 임시학법에서 만들어진 국회를 회복하자는 운동이야. 그러면 이 안보국회는 정통성이 있어 없어요? 그 정통성 없는 거지. 왜냐면 이거 임시학법에 어긋난 안이파 정객들이 만든 그 국회니까. 그러면 이 호복운동에 있는 그 송문 측에 있는 국회가 뭐죠? 정통성이 있는 거죠. 임시학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보국회가 한 다음에 서원차관 도입. 이때 이제 단기석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대충 보고 이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안보국회가 이때 이제 서원차관이 되죠? 서원차관. 자, 서원차관은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한다. 일본부터.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인데 군벌 정부는 이제 그 당기석 정부 외에도 많은 이제 차관들을 외세에서 도입해요. 왜 도입했겠어요? 일단 자신의 정권 기반을 삼고 군비를 합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세는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뭐죠? 정치 영향을 행사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원차관을 도입해서 남방의 무역통일 정책, 특히 이제 그 밑에 있는 서남군벌들 통일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원차관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때 맺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왔지만 중일 공동 방정협정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중국과 일본 간에 공동으로 만든다. 점을 만든다는 거야. 공동으로 막아야 저건 누굴까요? 그 당시 러시아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러시아혁명을 공동으로 방어하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일본군이 중국 내에 그 자유활동, 군사기지 설정, 중국군 예속 같은 내용들이야. 완전히 뭐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그 협정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일본 유학생들이 귀국해서 반대 운동을 전개해요. 그리고 이제 학생 구국회를 조직하고, 중일 공동 방정 협정이 있었다. 예전에 한 번씩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그 배경하고 그 내용 같은 거 있죠. 내용 외워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이파가 이제 정권을 농단하니까, 자, 지울게요. 자, 이때 이제 당기석 정권에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일어난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1920년에 일어난 안짓전쟁이에요. 그 1920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누구가 싸냐? 안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당기석. 그 다음에 이제 봉초파.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지게파가 있어. 봉초파는 대표적인 사람이 장자리. 그 다음에 지게파는 조곤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둘이 싸워. 그래서 이 누가 싸워서 결국에 누가 이겨요? 봉초파하고 지게파 연합정권이 이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봉초파
봉초파와 지게파가 승리하고 나서 이제 하는데 또 뭐냐면 그 봉초파 지게파 간에 또 내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제일 차 직봉전쟁이야. 제일 차 직봉전쟁. 자, 여기는 지금 지게파, 봉초파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제1차 직봉전쟁에서 승리자 누구죠? 지게파죠. 지게파. 그러다가 이제 또 좀 있다가 제2차 직봉전쟁이잖아요. 자, 요때 이제 그 구도를 보면 일단은 이제 그 봉초파가 있고 봉초파에 누가 붙냐면 그 당시 그 예전에 쫓겨났던 안희파가 좀 붙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누가 또 소무가 연결되죠. 이게 한 편이 되고 그 다음에 지게파가 이제 싸우는데 초창기 때는 지게파가 나름대로 성공했어. 근데 지게파의 수장들이 누구냐면 조건이나 오페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네. 그 내부에서 이제 누가 반란이냐면 풍옥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요 안에서 상당히 뭐냐면 좀 머리가 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게 제2차 북권정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국민군에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지게파 내에서. 그리고 이들과 손을 잡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2차 집봉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그 당시 봉초파, 안희파, 송문, 풍옥사의 연합 해가지고 승리하죠. 근데 실권은 누가 장악하죠? 그 중에서 이렇게 큰 봉초파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해요. 그 봉초파는 누구야? 장자님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 장자님은 누구와 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과 연결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일 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그 제2차 집봉전쟁에 참여한 사람 중에 송문도 있잖아요. 그러면 송문도 나는 그 승리자 입장에서 어느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그 제2차 집봉전쟁에서 봉초파가 이제 권한을 당하고 나서 그 당시 임시정부를 이제 조직하는데 이때 누굴 또 끊어내냐면 이때 안희파도 참여했죠. 안희파 예전에 권력자가 누구야? 당기석이죠. 그래서 당기석을 일단 얼굴마다 내세워요. 예. 그리고 이제 송문이 무소운동을 펼치게 되면 국민 해임운동을 펼쳐. 그래서 이 국민 해임운동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국민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정부 구상이라든지 권력구조를 되게 새롭게 만들자. 그래갖고 이제 국민회의를 이제 운동을 펼쳐갖고 이걸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북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송문이 어디 가요? 북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기석 같은 게 그 북경 정부 처음에는 겉은 항의해줘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주장하면 국민회의에 반대해갖고 선우회의라는 걸 주장해요. 선우회의.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제2차 북진전이 끝난 후에 그 안에서 대립을 가지고 국민회의, 그 다음에 선우회의. 그러니까 국민회의는 누가 주최하겠죠? 소문. 선우회의는 당기석이 주최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명망가들, 엘리트 중심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권력 구상을 하자. 결국에 이 두 개의 어떤 관점들이 이제 충돌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올라갔다가 이 사람이 가난으로 죽어요. 저희 손문이 가난으로 죽죠.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봉초파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봉초파가. 네. 그래갖고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928년에 북권이 일어날 때 그 북경 정부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요 봉초파 정부입니다. 네, 봉초파.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그 북경 정부 안에서 세계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안지전쟁, 그 다음에 제2차 집봉전쟁, 제2차 집봉전쟁. 그래서 안지전쟁은 안희파와 지게파 싸움이고 결국 누가 이겼다? 안희파, 지게파가 이겼고 제1차 집봉전쟁은 지게파와 봉초파 싸움이고 지게파가 이겼고 그 다음에 제2차 집봉전쟁은 지게파와 봉초파, 안희파, 송문 간의 싸움인데 누가 이겼어요? 그 연합파가 이기고 그 안에서 국민회의 선회에 대입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송문이 죽어 떨어지면서 그 봉초파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자, 되게 그 외에도 주변에 되게 많아 그 안에.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다 볼 필요 없어. 그래서 강자국사로 더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네, 그 권력 구도가 싸움이.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 없겠죠.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뭐 그 정치적 자기들이 싸우는 거 잘 모르는데 뭐 남의 나라 거기 그것도 1920년대 30년대 지네끼리 싸워갖고 하는 거를 다 기억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좀 보시면 돼요.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억할 것은 뭐만 기억하냐면 호흡운동 있죠? 호흡운동. 그 안 먹고 피하 관련된 그 한번 했는데 뒤까지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호흡운동하고 그 다음에 서원 차관 부분 그 다음에 중일 공동 방정업적 그 다음에 거기에 구원의 쟁 정도만 이름 외워두시고 그 다음 복복사건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소문의 국민회의가 나오냐? 소문의 국민회의 운동 이렇게 있어요. 그것 정도? 그 내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카웨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아니 적었는데 내가 적었는데 글씨를 막 이상하게 적어가지고 제가 우리가 아직 그걸 찾아볼게요. 1452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다른 항해 공조운동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을 보면 항해 보기운동 참여 부분이죠. 보기운동 뭐가 관련된 거죠? 독벽 사건. 한번 읽어볼게요. 1914년. 자, 거기 1452번 보면 항해의 보기운동. 1914년 공동의 차 조국의 도방 후 항해에는 그 미얀 스타일의 제재운동을 전개하는 층이 관련되었다. 민주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가족이로서 이런 군주적인 필요하다는 자신의 이론에 따라 1917년 청의 마지막 황제를 복위시키려는 운동에 가담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그 후 중국이 분단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혁명 지도자 스론이 남부 중국의 새로운 정부에 반대했다. 항해에는 중국 전통의 정수를 보존하고 공교의 교회를 세워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하자고 주장했다. 반대편 농객들은 그의 이러한 주장을 비판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태에서는 자기 제자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이미 갈라졌죠? 이미 공조운동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미 양식 차원은 이제 입법화가 아니라 뭐예요? 공화화로 넘어갈 때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보면 신문화 운동을 이제 볼게요. 신문화 운동. 자,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348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신문화 운동이 있는데, 신문화 운동도 예전에 가끔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할 필요 있고, 수능에는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화 운동 안에는 여러 사상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348페이지. 한번 신문화 운동 다 읽어볼까요? 예. 민국 초기 원세계 총통 지배하의 국제 정치와 제시지에서 종교를 국교로 하자는 국고적인 풍조 등의 실패한 진보적 지식인들은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강도를 강구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진속수는 1915년 청년 잡지 신청년의 동향을 발간해 청년들의 사상을 계몽 변혁시킴으로써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915년을 신문화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한다. 신문화운동은 잡지 신청년과 정부의 규정 아래에서 자유주의적 교육 방침으로 홍표가 세준된 부경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신문화운동의 내용은 크게 신사상운동과 신문화운동으로 나뉠 수 있다. 신사상운동은 근본적인 정치, 도덕, 문화의 근간인 유교에 대한 비판과 서구 사상 수용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 중국의 전통적 가정제도와 유교 사상 아래에서 억압당하는 개인의 해방, 특히 여성 해방을 추구했다. 유교와 전통을 대신할 새로운 문화는 민주주의와 과학으로 대표되는 서구식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무정부주의의 사조가 신문화운동기의 청년 학생, 지식인의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정부주의의 영향 아래 중국 지식인이 육체 노동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프랑스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운동과 학업을 결합해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공덕주의가 확산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북경대 학생들이 중심이 된 혁민교육 강연단이 조직되어 강연을 통한 혁민개명운동을 한 것은 전통적으로 멀기만 했던 지식인과 민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국에서 신문화운동이 한창이던 때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은 중국 지식인들에게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진독수, 이대조 등 신문화운동의 일부 추진자들은 1919년 5월 신청년의 마르크스주의 특집표를 실어 중국 최초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를 했다. 진독수가 공산당 서기로 활동하게 되면서 신청년은 공산당 지휘관지처럼 되었다. 이에 반발한 호적 등이 따로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노력잡지를 발간해 공인이 분열하고 신청년을 중심으로 한 사상운동으로서 신문화운동은 활력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1920년대 초반이 되면 사상개몽운동으로서의 신문화운동은 종결되었다. 신문화운동은 사상운동과 더불어 신문화운동의 양대 중심축으로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진독수와 호적이 중심이 되어 생활 언어의 구어, 즉 백화로 문학활동을 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문학, 통속적 사회문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동조해 백화문을 쓰기 시작했고 1918년 1월부터 신청년은 백화문으로 발간됐다. 근대적인 단편소설인 노신의 강인일기도 이해에 나왔다. 강인일기는 백화사용이라는 형식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반전통, 반유교적인 사상을 표현하고 있어 노신은 사상운동과 문화운동을 결합시킨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혔다. 신문화운동은 1918년 후반기부터 이전의 사상, 문화혁명이라는 문화혁명적인 단계로부터 직접적인 정치행동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진독수, 이대조 등이 매주 평론을 발간해 군벌의 반동성과 제국주의와의 결탁 등을 폭로하고 러시아 10월혁명을 비롯한 세계혁명 사조를 소개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사 애국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자, 그럼 신문화운동의 그 밑에 있는 표를 잠깐 볼게요. 신문화운동의 그 출발은 그 1915년에 청독수라는 사람이 그 천령장치, 그러니까 천령장치가 국가의 신천년 이름을 개명했는데 요걸 발간하면서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915년을 보통 신문화운동의 시발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북경대학교죠. 체험회가 이제 북경대학교에 오면서 예전에 북경대학교에 이제 뭐 하는 기관이냐면 가요 양성소였어요. 근데 이 분위기를 이제 완전 바꿔놓고 자유주의 교육 방식을 내면서 신문화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문화운동이 확대되는데 신문화운동을 내걸었던 것은 반유교야. 그게 제일 핵심 키워드죠. 유교 비판이에요. 그래서 그 유교가 사회 발전을 막는다. 그래서 그 유교를 비판하고 공자를 비판해요. 그러면 유교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네는 민주주의, 과학적인 정신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해요. 그리고 이 운동을 펼치면서 사회주의니 공덕주의니 무정부주의니 하면서 서양의 여러 그 사상들이 도입되거든요. 그 중에 지식인들에게 제일 문제가 있었던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 그래서 요 시기에 사회주의 사상이 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게 특징인데 왜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냐?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러시아 혁명 있죠. 이 러시아 혁명 성공 그 여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승전국에는 불구하고 중국이 승전을 패전국 취급받았잖아요. 많이 이걸 뺏기고, 이걸 좀 나중에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분노감, 영국과 미국에 대한 분노감,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모두 낳게 되고, 이걸 사회주의에 확산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문화운동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가 신사상운동하고, 또 하나가 신문화운동이야. 근데 이 신사상운동과 신문화운동은 되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신사상운동은 아까 얘기한 반유교를 내세워서 다양한 사회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그거고요. 신문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백화문, 국어책, 이런 것들이죠. 그래갖고 그 형식이 예전처럼 뭐 딱딱하게 형식화된 데 쓰다 보면 사고 또한 어떻게 되죠? 형식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이런 문어체가 아니라 예전에 민중들이 많이 썼던 무슨 책? 구어문 중심의 백화를 하자. 그래서 백화문을 쓰자는 구어체를 지창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노신, 호적,
그래서 뭐 노신이 그 악기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인극이라든지 그 칠때 썼죠. 예. 그래서 이제 신문화운동의 전반적인 배경이고요. 그리고 신문화운동은 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거의 오상운동에도 영향을 줘요. 오상운동. 자, 그러면 배경을 볼게요. 자, 원색의 독재정치와 제재운동. 공교를 국교한 복고적 풍조에 실망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킨 것을 강조했는데,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예전에 유교적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강서신정이나 그 다음 범법자가운동 때 여러 학교들이 세우면서 그 학교에서 배출된, 그리고 사회의 학문을 받아들인, 사상을 받아들인 신식 지식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 때는 유교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세계가 뭐 제재운동을 하고, 카메라라는 사람이 공교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인따분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을 말아먹는다. 그러니까 중국이 발전하려면 유교를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 유교를 반대를 통해서 유교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어떤 예의범절이나 가족제도나 여성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은 아까 말했지만 서양의 사상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시작을 이제 보면요. 누가 시작했다고 했죠? 진독수. 중국어 청두수라고 하는데, 이 진독수는 이제 미안스카이가 제재운동을 보고, 이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청년잡지를 만들죠. 근데 청년잡지가 곧 뭘로 개명되죠? 신청년.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에 신청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신청년에 관련된 그, 뭐냐면, 서문 내용이 있고요. 그럼 읽어보시고, 참관호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수능 기출에 좀 예문을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씌워놨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이제 북경대학이 개혁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체험대가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교육체제를 통해서 종전에 북경대학교가 아까 얘기했던 청만대 관리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고 관리 자격만 취득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좀 뭐냐면 새로운 기품을 이제 불어넣어요. 그래갖고 그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 이제 북경대학교 교수로 이제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대조 같은 사람이죠. 이대조는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대조와 청독수는 그 중국의 사회주의를 유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대조, 그다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노신, 그런 사람들이 북경대학 교수도 이제 와가지고 그 신문화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북경대학교는 나중에 신문화 중심지뿐만 아니라 오상운동의 중심지예요. 왜냐면 오상운동에는 어디서 출발한 거야? 북경대학생들이 항해에서 출발하고 이제 정복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신문화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고 했죠. 무슨운동과 무슨운동? 신사상운동과 신문화운동으로 나오는데, 먼저 신사상운동을 볼게요. 자, 이 신사상운동의 제일 타겟시모는 유교예요. 반유교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유교가 상당히 전제적이다. 봉건적이다. 그러면서 그거는 반대로 민주화 가학을 포함을 하게 되죠. 민주화 가학의 사회주의를 수용해서 유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들을 받아들이자. 그게 주요 내용들인데, 이런 신사상 운동의 반유교적 경향은 그 전에 뭐와 또 연결되죠? 태풍초고 운동. 그 다음에 후에 이제 또 문화대혁명인데 비린 비공운동을 걸치죠. 이표를 반대하면서 공작을 반대하잖아. 그거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태평초구운동, 신문화운동, 요 신사상운동, 그 다음에 또 비린 비공, 문화대혁명. 이 공통점이 뭐죠? 반유교라는 거죠. 네.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어요. 관련돼갖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봉건의 정치, 도덕, 문화의 근간 유교에 대한 비판과 그 대학의 서구 사상을 수용하고, 특히 유교에서 강조하는 정통적인 가족제도, 그리고 그 정통적인 가족제도가 누굴 억압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과 여성을 억압하니까 그걸 해방하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신문화, 아까 지금 얘기했죠? 서로 연결됐다고 했죠? 신문화 운동에서 이제 노신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강인일기에서. 네, 이 강인일기의 주요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유교의 정통 가족제도를 비판하고 개인과 여성의 해방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노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성들이 이제 입에 올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홉스라는 사람 있죠? 네, 홉스는 호적이에요. 네, 그래서 홉스가 이제 그 신천년 입세 특지고에서 그 당시 이제 결혼제도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도 있어요. 결혼과 뭐냐면 여성의 억압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데, 그래서 그 입세라는 사람은 뭘로 유명하죠? 인형의 집 들어보셨어요? 인형의 집. 그 여성의 방의 성구 소설책이 있어요. 인형의 집인데 이제 그 인형의 집에서 여성의 어떤 가족에 들어가면서 노나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그 억압받는 그 얘기를 쓰고 있는데, 요것을 이제 빗대서 중국의 과거 가족제도, 여성 해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전에 한번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밑에 그 내용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제도와 가족제도를 포함한 모든 전통적 규율은 개인의 행동과 사유의 범위를 규제하고 제한한다. 인간의 의식마저 공관화하여 개인을 분할, 구획, 배치한다. 이러한 배치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폭력성을 저항할 수 있는 혁명적 정신 또는 예외적 소수가 필수적이다. 입세는 노라를 빌어 이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노라의 가출이 무모하다고 보는 사람과 그녀의 행동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그야말로 아득하다. 이 간극을 가로질러 희망을 전면화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생명의 약동을 감지하는 예민한 촉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가족제도의 억압구조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사실주의 희곡의 대표적으로 평가받는 인형의 집이 이상주의 열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노라는 예외적 소수 혹은 이상적 열정을 품은 희생장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사회지도가 무정부주의죠. 그 당시 사회지도도 도입됐는데, 사회지도는 이제 국가 간의 야극강식 논리를 위해 중국의 중립을 번지를 시도하는데, 중국이 산업단계에서는 근대 문물을 빨리 수용해서 부국강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단점이 있죠. 이 사회지도는 적자생존, 야극강식, 자유도태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하고 있고, 이 중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 다 받아들였어.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나. 그래갖고 이 안에는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 무정부주의인데, 무정부주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뭐냐면 박홍의 파괴 중심의 무정부주의. 개인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권위 있는 조직들을 다 파괴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의 자유 보장이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 좀 생산 중심의 어떤 무정부주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크로포트키 같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박훈이 쪽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원봉이나 이런 사람들이 테러하고 테러보다는 의거를 하고요. 의거를 하고, 그죠? 테러라이스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자, 의거를 하고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의거 중심이 아니라, 뭐죠? 생산, 그리고 공동체 중심.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좀 생산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이죠. 그래갖고 이제 크로포트키나 톨스토이의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로포트키의 상호구조론이나 톨스토이의 범노동주의, V자 파시네요. V자 좀 집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노동과 호조,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구조, 산물 제거해서 폭력을 통한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이나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공동체 양성을 통한 어떤 사회혁명을 달성하자.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 또 비판했던 것도 이거 마찬가지 뭐예요? 정통적인 가족제도. 그래서 정통적인 가족제도가 지금 개인의 억압을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그걸 비판한 거야. 그래서 남녀의 어떤 절대평등, 자본주의 비판 등등을 이제 내려왔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각인문이라고 해요. 삼각인문. 그래서 이제 누가 이끌었냐면 그 당시 이제 무정부주의파들이 두 개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천의파하고 신세계파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반정통 서구화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종교 가족제도를 이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무슨 의미라고요? 삼각인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게 삼각이라고 뭐야? 삼각 올인할 때 삼각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유교를 반대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덕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덕주의.
자, 이 공덕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원래는 이게 프랑스의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많이 확산됐는데, 그 당시 프랑스 유학생들 중에 이제 그 사회주의를 많이 수용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울레 아시죠? 이 주울레도 이제 있고, 등소평도 유학생 출신이야. 프랑스 유학생 출신이고. 그럼 모태동원. 이미지가. 이 사람은, 유학생 이미지가 아니죠? 그냥 거기에서 이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공부하보다는 주경 야독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에 프랑스 유학을 하면서 철강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르크스 관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책상권에 앉아가지고 어디서 구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동자들과 일도 하면서 철식차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주의냐면 공덕주의예요. 공덕주의. 예. 그래서 이 공덕주의는 노동자와 함께 뭐도 같이 하자. 공부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영역을 하는데, 원래 무정부 사회주의나 그 당시에는 별로 의미 없이 그냥 같이 썼으니까. 자, 농공신사를 주창하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개혁을 위해 자기개혁 노력을 하고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하는 것이 공덕주의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학주의라는 건 공덕주의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공학주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주울레와 등소평이 공학주의를 내세우고 거기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공덕주의는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지 몰라도 나중에 문화대혁명 때 뭐가 있었죠? 하방이라는 거죠. 하방. 그래서 그때 이제 지식인도 많이 하방됐지만 홍위병들도 좀 이제 깝치니까 이제 등속 나중에 못했던 게 싫어하니까 이제 홍위병 이용할 필요 없으니까 하방을 시켰어. 너네는 이제 공부하지 말고 여기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지 말고 생산 현장 가서 한번 노동자들과 농민과 한번 어울려서 땀 흘려서 일을 해라. 좋죠, 뭐, 그 얘기 보니까. 홍위병도 공부 안 하는 거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놀러 왔는데, 문제는 든 게 없어. 그래서 홍위병 세대들이 든 게 없어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76학번까지? 그러니까 대학생들 75학번까지니까. 그래서 75학번이고, 76, 77, 78부터 이제 문화대혁명 끝나고 나서 하방세대가 끝나고 들어왔던 세대야. 얘네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는 거의 굶뜬 거죠, 그냥. 그 지금 한 50대, 60대 정도? 60대? 근데 그래서 지금 저희 중국 권력자들 있죠? 되게 어떤 세대들이냐면 그 이전이 아니라 그 하방 이후의 세대들이야. 그래서 76, 77, 78 세대들. 그 시진핑 그 호요방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돼요. 지금 애들 보면, 고등학교 애들 보면 지금 공부하면서 알바 같이 하는 애들 있잖아. 공부는 근데 제대로 됐겠어, 이거? 안 되지. 이거 지금 대학교 가서 돈 때문에 알바 같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공부 돼요? 안 되지.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고, 알바를 일할 때는 일을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민교육연단을 주식해서 국경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강연을 통해 평민 계몽운동을 펼쳐서 지식인과 그 다음에 민중 간의 유대를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1차 세계대전이나 러시아 문제를 거쳐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죠?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특히 소련이 이제 카운성을 공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적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거기에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샤 조약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21대 요구문을 사회연구원들이 그대로 수용했잖아. 그래서 이제 사회연구원들 배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확산시켰다. 자, 도입을 보면요. 이 도입이 크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 명인데 외워두셔야겠죠? 진덕수하고 이대조. 근데 어떤 책에는 이걸 이대조라고 돼 있고 어떤 책에는 이대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조와 교가 그 한자가 조와 교를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거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덕수가 이제 신천년에 마르크스주의 특집을 실어서 중국 최초로 마르크스주의를 체계적으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때 나중에 신청년이 공산당 기간지야 돼요. 공산당 기간지가 되죠. 그럼 이대조인데, 이대조도 별표 하나 쳐놔야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민의 승리, 볼세비주의 승리를 발표한 사회주의 소개했고요. 그 중에 서민의 승리는 예전에 기출사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참가도, 신조 참가도의 러시아 시험용을 소개하고, 사회용을 주장하고,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나온 게 주의와 문제의 논쟁이죠. 이거 좀 뒤에 얘기할 텐데, 주의와 문제의 논쟁을 호적과 같이 펼쳤다. 그래서 주의와 문제의 논쟁에서 주의는 뭐죠? 누가 주장했어, 주의는? 이대조. 문제는? 호적이 주장했죠. 그러면 주의와 문제의 논쟁을 한번 잠깐 볼게요. 뒤에 넘어가서. 자, 주의와 문제의 논쟁을 설명하기 전에 이 주의와 문제의 논쟁은 이제 호적하고 이대조가 펼쳤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논쟁이 있어요. 아나볼 논쟁이 있거든요. 이 아나볼 논쟁은 누가 펼쳤냐면, 그 당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와 그 다음에 여기 나볼인데 아나볼이거든요. 처음 찍는 때 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키스트랑 볼은 뭐죠? 볼셰비키가 논쟁이야. 그래서 이제 소련식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개의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동양사 개론에 보면 거기에서 주의와 문제의 논쟁을 좀 집어넣고 그 옆에 가르치고 아나볼 논쟁을 집어넣거든요. 잘못된 거야. 요거는 주의와 문제의 논쟁과 아나볼 논쟁은 또 다른 논쟁이에요. 예. 그래서 동양사 개론을 읽다 보면 좀 잘못된 게 있고 정확한 내용 강자중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번하고 2번 그 내용 한번 이제 읽고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주의와 문제. 문제를 내세운 자유주의 호적과 주의를 내세운 이대조 간의 거래 논쟁이다. 호적은 실용주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운 정치, 경제 등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는 단지 중국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한 도구이지 절대적인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이대조는 모든 문제가 포괄적인 구조 속에서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 도구로서 문제들의 판단 기준으로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적 유물론에 입각해서 중국도 문제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나볼 논쟁. 문제와 주의 논쟁이 전개된 것이 오사운동 사회주의 사조와 그 중에서도 마르크스주의의 확산 추세였으며, 그건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 논쟁, 아나볼 논쟁의 전개도 마르크스주의와 볼셰비즘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1920년대 논쟁의 초점은 계급투쟁론에 있었는데, 무정부주의자들은 정치투쟁이나 폭력혁명에 일체 반대하여 무상계급 독재에 반대하였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든 행정기관을 자유인의 연합관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련식 공산주의 방식에 반대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쪽에서는 현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자, 그러면 먼저 설명한 게 주의와 문제 논쟁인데요. 그러면 주의와 문제 논쟁이 뭐냐?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 이제 비유를 줄게요. 이 비유라는 게 그게 유치한 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건데,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이제 먼저 설명할게요. 서양의학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데만 고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 비염에 걸리면 비염을 고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골절이면 골절만 있고, 암은 암 치료만 하죠.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딱 목적으로 고치는 게 서양의학이야. 마찬가지로 호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호적이라는 건 이제 호적 여러 다양한 사람을 받아들여요. 호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유주의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도 받아들이고 실용주의도 받아들이고. 근데 요거는 이 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서양의학처럼 아픈 데를 고칠 때 약 같은 거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기가 걸리면 뭘 줘야 되죠?抗을 줘야 되고, 암에 걸리면 항생제 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죠. 근데 이에 관해서 이제 그 이대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동양의학
연결시키면 동양인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가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뭐 눈이 아프다. 눈이 아프면 눈 질환이 있으면 눈만 골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당뇨병 올 수도 있고 몸이 전체적으로 볼 때 눈이 왜 아팠는지. 왜냐면 눈만 골치면 이 눈이 장기를 골칠 수 있지만 또 악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 눈이 왜 생겼는가, 눈병이 그걸 하면서 근본적으로 그걸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속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인간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는 처방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치는 거. 전체적인 유기적인 속에서 동양의 특징인데 마찬가지로 중국의 여러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중국의 여러 문제들이 단순히 그 문제만 표현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련된 구조적인 형상들을 알려면 어떤 전체 보는 관점이 필요한데 그 관점을 사회주의라고 해요. 사회주의가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형상적인 모습에 깔려있는 어떤 그 공통된 구조적인 모습을 인식시킬 수 있는 거죠. 눈을 제거하고 안목을 제거하고 그 인식하에 하나하나 대처해야지 유기적으로 그걸 뭐냐면 개선시킬 수 있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보면 그때그때만 필요한 사람들만 제공한다 해서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의의 문제를 익혔다. 그 다음 아날골 논쟁은 뭐냐면 이제 우정과 공산주의 논쟁인데 우리가 우정주의와 아나키스트가 좀 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일단은 무정부주의는 무상계급 독재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죠. 계급이라는 존재는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에 따라서 볼세비키즈는 뭐죠? 무상계급 독재를 인정하죠. 그래서 이제 무상계급 독재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에서 모든 생산기관은 자유인 연합관을 맡겨내 주잖아요. 뭐냐면 공산주의 방식 없네.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사회 단계에서는 뭐냐면 모든 생산기구를 자유인의 연합관리에 맡겨낸다. 정부를 해체하고. 근데 이에 반해 소련식 공산주의 그걸 반대하죠. 소련에서는 뭘 주장해요? 국가라는 존재를 필요하고 인정하잖아. 소련한테 독재를 인정하죠. 국가라는 존재를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아나키스트와 뭐냐면 볼세비키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제가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차이점 있죠. 그걸 얘기했죠. 그 부분을 연상시키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나골 논쟁이 있었다.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이 이대조는 이제 주의학 문제 논쟁을 또 전개하고 마르크스 학설 연구회를 조진 거예요. 1918년에 베이징 대학에서 마르크스 연구회를 설립하고 다른 급진적인 사상도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 있었던 사수로서 마오쩌둥이 있어요. 그래서 마오쩌둥 대학교 교수는 아니었고 이 사람은 대학교도 안 나왔죠. 고등학교 정도 나온 걸로 알았는데 그때 이제 사서 일하다가 그 연구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마르크스는 나중에 중국 공산당을 만들 때 크게 영향이 없었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시민학회 모태돈이 만든 가고사 그 조직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신청년이 공산당 기간지가 되면서 자유주의자였던 소적이 이 신청년이 이제 더 이상 다양한 사상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새롭게 이제 만들죠. 노력 잡지를 발간해요. 그래서 신청년에서 출발한 신문화 운동이 공식적으로 종교이 돼요. 이때부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과 과학기술 도입하자는 운동에서 그 당시 미국의 존주의 실용주의 사상들이 들어왔고 또 미국 학회가 도입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화 운동 볼게요. 신문화운동은 앞에 언급한 신사상 운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상 운동은 사상적인 측면을 받아들이고 이걸 이제 문학에서 신사상 운동을 풀어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신사상에 내걸었던 논리들이 어디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신문화운동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한 신청년에서 뭘 제창했냐면 백화문화운동을 펼치죠. 그래서 이제 문학의 혁신은 문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의 혁신성이 결합된 신사상 운동이 한 포효로서의 신문화운동이 나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형식이 결국 뭘 결정하죠? 내용을 결정해요. 내용을. 그러니까 규칙적이고 규격화된 그것들 요구하는 그 뜻에서는 자유로운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 그 대표적인 뭐야? 팔공문이죠. 문어체. 그래서 종전에 민중들이 썼던 자유로운 문체였던 대화체는 그러니까 그 백화문은 쓰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내용을 이제 담고 있냐면 앞에 신사상에서 주장했던 그 유교 반대, 그 다음에 그 가족제도와 인간의 억압 반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자유연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후판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후판결혼이 뭐냐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중매를 하잖아. 소개팅이나. 근데 자기 마음에 들어야지 그걸 하는 건데 그건 아니야. 어릴 때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어. 그래갖고 결혼을 해, 강제로. 그래서 보통 결혼도 10대 후반에는 다 결혼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자유연애 결혼을 주장하죠. 이거는 뭐 청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결혼했죠. 예. 그래갖고 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신 같은 사람. 근데 웃기게 노신도 어릴 때 후판결혼을 통해서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혼하지만. 자, 하여튼 지식을 대중에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과서가 백화문으로 서술되고 이제 쉽게 글쓰기 작업이 가능하다. 자, 중심인물이 두 명이 있죠. 하나가 호적. 그래서 백화문화 운동을 제쳐있고 노신 별표 2개 줘주세요. 자, 노신은 그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필명이에요, 필명. 원래 이름은 그 주작인이라고 하는 주작인. 이름까지는 낼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의사가 되려고 어디에 갔냐면 이제 그 일본에 갔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일본을 많이 유학 갔었거든요. 일본이 물가가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의대에 입학을 해갖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중국인도 많았나봐요. 중국 유학생들도.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그 일본인 교수가 그 어떤 그 영상기를 보여줬나봐요. 그 영상이 있죠.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중국인들이 그 머리 자르는 죽는 거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중국인들 좀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야 영상. 근데 그걸 보고 중국인들이 킥킥대고 웃는 거야. 같은 민족 중국인들이 웃는데 자기도 좋다고 막 킥킥대고 웃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룰신이 깨달았어. 뭐냐면 몸의 병은 고칠 수 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중국인들 내부에는 그 마음의 병이 문제다. 그러니까 중국의 의식 상태. 그래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느니 보다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작가, 소설가가 되니까 나와가지고 전공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본격 글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강인일기. 아까 얘기했죠. 강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냐면 미친 사람이야. 미친.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인데 요때 미쳤다는 것은 뭘 상징가 되죠? 유교를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유교를 비난하는 글로 해갖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인이도덕이라는 글자들이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들 뭐라고 하냐면 이 인이도덕이라는 글자를 뭐라고 흑이다. 흑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했고, 그래서 유교의 가족제도나 이런 것들 다 비판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아큐전쟁이죠. 아큐전쟁에서 아큐는 누구를 상징화시키고 있죠? 중국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모욕을 받아도 저항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명 게시판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뭐냐면 정신승리라는 게 있어. 정신승리. 지금 뭐냐면 억울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항의했는데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간접적으로 합리화시킨 거야. 그게 정신승리잖아? 그래서 유명 게시판으로 정신승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큐전이죠. 그래서 모욕을 봐도 저항할 줄 모르고 오히려 머릿속에 정신승리로 칼막음시키는 아큐의 정신규준을 시화시켰죠. 그래서 중국인의 의식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리고 아큐를 통해 중국의 구사의 문제점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예전에 그 나왔어요.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의들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1437페이지인가요? 1453페이지. 일단 백화문화 운동부터 읽어볼게요. 자, 거기 보면 백화운동이 있는데, 이제, 몇 번, 1137번은, 거기 루시의 강일기로 생각하는 부분의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와, 그 다음에, 1838년은 신문화운동. 그 다음에 이제, 1839번은 이제, 또 신문화운동과 관련된 건데, 한번 1117번부터 39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그들과 다른 강인을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대사회 또한 시시각각 전력을 다해 개인의 인격적 존엄과 주체성을 말살하려 한다. 즉 이단을 박멸함으로써 하나가 되며 대불경을 제거하고 순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른바 모든 미친 이들의 육을 대열에 세워놓았다. 유신은 훗날 그가 강인일기를 쓴 의도를 중국 가족제도의 제약을 폭로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이는 적절한 해석이다. 중화제국의 지주는 중법가족제도였는데 유신은 간결한 식인이라는 두 글자를 그 본질로 형상화했다. 가족제도 및 그 타락성의 끈질긴 존속은 중국이 현대사회의 형태로 넘어가는 과정이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었다. 그는 당당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인위도덕에 탈을 쓰고 속으로는 온갖 추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 사회의 위선을 벗겨내자는 거다. 그래서 공자유고가 억누르고 있는 상상력 유교예요. 교가 억누르고 있는 상상력, 통찰력, 비판적 태도를 회복해 현대사회에 당당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역사책을 뒤적거려 보았다.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각 장마다 인위도덕이라는 글자가 삐뚤삐뚤 쓰여 있었다. 누워도 잠을 잘 수 없었다. 밤새도록 차근차근 따져보고 결국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찾아냈다. 그 글자들은 모조리 흐린이라는 두 글자였다. 신문화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천두주다. 그는 위안스카에 의하여 황제 제대 부활이 추진되고 있을 때 상해에서 청년잡기를 창간하고 본격적인 청년 계몽 활동을 벌였다. 신청년은 유교를 전제와 미신으로 규정하고 민주화 과학을 표방하였다. 이 잡지는 군벌의 정치와 대외 종속의 강화로 좌절감에 빠져있던 청년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는 사상적 등불이 되었다. 진독수와 호작이 중심이 된 신청년 그룹은 문학혁명 사상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반기를 든 구문학의 근본 입장을 간단히 말하자면 문학작품 속에는 도가 담겨 있어야 하며 그 문장에 문법, 문율, 문체가 있어야 하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9세기 말에 싹트기 시작하여 1916년, 17년에 본격화된 신문화운동에서는 문어는 죽은 언어라 선언하고 생활언어인 구어가 살아있는 문학 창조의 유일한 매체라 단언하며 문학의 원칙들을 지나친 제약이라 공격하고 나섰다.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아예 읽었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철학학문에도 보면 그 각고학이 연구되죠. 나지문화 왕고교를 통해서 각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그 한번 얘기했는데 그 고사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면 사망 오진을 비판하고 의고파는 뭐죠? 준하를 부정하는 거죠. 네. 준하가 부정하는데 준하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준하가 만들었던 문물제도나 이런 것도 다 유교가 만든 허상이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유교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왜냐면 준하의 비판은 유교의 비판과 연결되고요. 그 공자가 국보하라고 했던 것은 뭐죠? 주죠. 서주의 특히 주공이 만들어진 어떤 문물 제도잖아요. 예, 그 제일 이상적으로 이렇게 꾸며놨고, 그 다음에 이제 호적이라는 사람인데, 호적은 이제 중국 철학사 대가가 그 중국 문화 개량 추이라는 것들인데, 호적은 그 중전에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그 서양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들 너무 수용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름대로 그 자기의 중국 철학이나 문화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책을 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지만 그 여성운동도 되게 많아요.
그 신문화 운동 때 여성 운동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도 있고 여성 교육과 취업 문제 관심, 그다음에 집회 시위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성내 주재하는 국민회의도 이제 시도를 하고 537 운동도 참가하고. 대표적인 김용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용초는 여성 운동하고 사회운동을 같이 하면서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주물레 아시죠? 주물레하고 결혼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명 이후에 중화민국이 등장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소학교에서 남녀공학도 실시하고 유교경쟁 교육을 폐지하면서 또 그 보통교육 임시조치법을 만들면서 여성들도 소학교에서 공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여성 참전 동호회가 만들어져서 남녀평등, 여자 교육보고, 일처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뺐어요.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예전에 세계사 책에서 좀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 동아시아 책이라는 데인데 뺐고. 여기 호적이요. 네. 후스랑은 동명이인인 거예요. 네. 동명이인이에요. 중국식 과는 후스잖아요. 위에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고. 네. 네, 동명이인은 같은 사람이 아닌 거.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맞아요. 같은 사람인 거예요. 네. 같은 사람. 호스나 호적이 같은 사람이죠. 중국식. 중국식 과는 따로 나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여기서 이제 백과도 나오고 또 호스나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했으니까 여기가 집어넣은 거야. 예. 가족 동명이인이니까 갑자기 생각 없이 그냥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네. 이름은 다른데 이름은 똑같은 게 맞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야. 동명이인이라고 해요. 네. 같은 사람. 동인인. 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의의를 이제 보면요. 그 초기 신문화 운동은 군벌 통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정치적 습체를 가지고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반시민이 반문고 형성에 대해 비판을 했다. 그 다음에 노동자층의 성장으로 지식인이니까 학생이 작았고, 오사운동의 어떤 사상적 기반인데, 요거는 이제 뭐가 연결돼서 보시면 되냐면, 사회주의. 그래서 노동자 계층의 성장은 사회주의에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정통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그 다음 과학적 광고, 정통 유산을 정리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건너뛰면 되고, 어디에 사상적 기반만 됐다고 인식하면 되죠? 오사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신문화운동을 했고, 오사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사운동은 이제 보기 전에 이제 각 한국인의 중국사 관련된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350페이지. 자, 오사운동이 있는데, 이 오사운동이 정리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읽지 못하겠고, 오사운동의 그 배경 있죠? 이 배경 부분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일단은 350페이지 그 첫 번째부터 오사운동 첫 번째 대가부터 해갖고 쭉쭉 넘어가고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두 번째 대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대가 원세계가 제재운동을 추진하고 있던 1915년 1월 일본은 21개 조국을 중국에 제출했다. 그 내용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점령한 중국 내에 독일조차 지은 산동 지역에 대한 일본의 권익 확보, 남반주, 내몽고에서의 일본의 특수한 위치의 강화, 중국 주요 기업에 대한 참여, 정치, 군사, 재정에 대한 일본 구문 초빙, 중국 치안의 공동유지 등이었다. 그것은 중국의 주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만약 이를 전면 수용한다면 중국은 제2의 조선처럼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는 순서를 밟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원세계는 일본의 초유 통첩에 불복해 고문 초빙, 치안 공동유지 등 중국의 주권을 크게 침해할 만한 일부 내용을 유보시킨 채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이듬해 원세계가 죽고 북경 정권을 단기서의 안익파 근거리 장악하자 일본은 단기서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에서 일본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다.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받은 단기서는 일본과 중일 공동 방적 협정을 맺었다. 이 비밀 협정 내용은 러시아 혁명 세력의 공동으로 방어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일본군의 중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행동, 군사기지 설정 및 일본군에 대한 중국군의 예속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이 협정의 비밀 요소를 알게 된 중국인 일본 유학생들은 귀국해 반대 운동을 벌였다. 운동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지만 청년 학생들은 학생 보호회 같은 단체를 조직해 이들의 일부가 훗날 애국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한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전후 세계질서 재편을 위해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 전순국의 일원으로 참가한 중국은 패전국의 독일이 산둥성에서 가지고 있던 권익을 당연히 회수하겠으며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21개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1918년 9월 중국이 산둥성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 처리에 관한 교황 공문에 흔연히 동의했으므로 산둥 권익 문제는 일본과 중국 간의 문제이지 강화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주장이 문서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데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이 일본과의 미래를 맺어 일본을 지지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강화회의에서의 일본의 주장을 승인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중국에 전해져 애국운동을 촉발시켰다. 학생들의 애국운동에 상인을 중심으로 한 자산계급, 노동자층이 호응을 보인 것은 1차 대전이 중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도 관계가 깊었다. 1차 대전으로 유럽 각국이 중국 시장에서 후퇴하게 되자 중국은 근대 산업 부문에서 비약적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유럽의 후퇴를 대신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일본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도전 세력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자산계급이 일본의 중국 진출에 반대해 일본 상품 배척과 국산품 애용 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애국운동에 적극 참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예. 그러면 이제 오사운동의 배경을 보죠. 이 오사운동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열강의 침투가 잠깐 약화된 것은 배경을 주는데, 일단 이제 민족자본, 아까 이제 읽은 것처럼 민족자본의 공업화가 진전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민족자본의 공업화가 좀 한계가 있었어. 왜냐면 정보험에 한정돼 있었고, 아직까지 철과 석탄 기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분야는 어디 자본이죠? 외국 자본이 자고 특히 일본 자본들이 많이 이제 침투해 들어온 거죠. 일본은 그 예전과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그 중국 시장에 감히 넘을 수가 없었죠.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이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넘사보이겠는데, 얘네들이 잠시 물려난 틈을 타서 거기에 진출해서 자본을 많이 축적을 해갖고 돈을 번 거죠. 거기에는 일본 자본에 대한 민족 자본의 어떤 반감, 거기에다가 또 그 당시 공업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형성이 됐죠. 노동자들이 또 뭘 받아들였죠? 사회주의나 뭐 의식 수준 되게 많이 그 사회 여러 가지 의식도 사상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거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윌슨의 14개조 원칙들, 그 약소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희망을 선사한 거,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받은 것처럼 오사운동에 영향을 받고, 특히 사상적으로 뭐가 있죠? 신문화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일어났다. 원인을 보면, 자, 아까 얘기했던 배두션의 조약 때 중국이 외교적 패배죠. 자, 중국은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때는 승전국이죠. 일본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일본이 그 점령하고 있었던 상동성의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어. 이게 이제 좀 알려면 일본이 이제 전쟁 전에 위안스카에게 뭘 요구했냐면 21개조를 요구했어요. 그 21개조 주요 내용은 뭐냐면 상동성에 있는 이권을 누구한테 달라? 일본한테 넘겨달라.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동성은 누구 거냐면 독일 세법이었어요. 상당수가. 근데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제 그것을 이제 승인을 해줬어. 자기가 이제 현대 지위를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근데 그때까지는 그게 안 알려졌어요. 그냥 넘어갔고, 실제 독일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물러나고 나서 일본이 거기를 장악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 근거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 21개조 요구문이죠. 그러니까 뒤에 되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그냥 일본말만 듣고, 그냥 그걸 인정해버린 거야. 상동성 권익을.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 좀 반발을 크죠. 예? 우리가 승전국인에도 불구하고 무슨 취급받고 있는 거야 지금? 해적국 취급을 받고 서구 열강들이 자기 중국의 입장을 안 받아들이고 누구의 입장만 받아들인 거죠? 일본의 입장만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제 국경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학살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요구 내용은 뭐냐면 그
그 21개의 요구의 철폐죠. 이거 오타 같은데. 네, 철폐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파리 조약의 거부, 친일 노인 제거, 그 친일파 노인 제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친일적인 간료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삼파투쟁인데, 삼파투쟁은 이제 뭐냐, 그 학생이 뭘 하냐면, 그 파가라는 건 뭐냐면, 그 수업을 거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그 여기 파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파공이야. 공업할 때 공짜였죠. 예. 그래서 파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인들은 파시, 만약 시장을 철수하는. 이게 북경에서 시작됐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대학생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뭐냐면 반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자, 그래서 그 오세훈의 진행 과정은 그 강자중수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볼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친일파가 파면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조용님이나 그 장종상이나 육조용이나 이런 그 뭐냐면 친일파들이 파면나가고, 중국 정부가 민중대 압력에 못 이겨가고 21일 거절해요. 그러니까 엠베드가 조약에 도장 안 찍었다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워싱턴 회의에서 21일 요구 철폐를 수용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의의를 볼게요. 이 의의는 우리나라 3.1운동과 비슷해요. 3.1운동과 비슷한데, 우리나라 3.1운동이 민중대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그 민중대에 단합된 모습 보였죠. 마찬가지로 5.4운동도 민주의 정치적 성장을 크게 기여했다. 왜냐면 그 전까지 민중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실현해갖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이것이 국가 정치에 반영된 역사가 없었어. 다 어떤 방식이야? 반란이잖아. 그리고 해도 안 들어주거나 전국화된 시기가 또 없었죠. 네, 그래갖고 민주의 정치 성장, 그러니까 신문화 영향운동을 받은 민주의 정치 성장이 민의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중대사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줬고, 그런 경험이 이제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뭔가 요구를 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 지배자는 또 어떻게 써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노동자 계층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코멘트 항목의 단서를 제공했다. 그래서 그 기회에서 종전에 있었던 불우주의 중심의 어떤 노동조직들이 이제 무정부자 사회주의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탄생을 해갖고 활성화됐고,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가 더 멀리 확산이 되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5.4운동을 계기로 중국의 혁명이 정해지죠.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그러니까 중국의 현실인식을 뭘로 본 거예요? 중국 현실은 반식민주의, 반봉건 사업이고, 그걸 타파하면서 뭘 내건 거죠? 모 대통령이 반제국주의, 반봉건을 내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중국 공산당의 혁명 목표가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식인과 민주의 결합.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3.1운동 이전까지는 누구 중심이었죠? 지식인 중심이었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5.4운동까지는 누구야? 불우주자 지식인 중심이었어. 근데 이제 민중대 전역을 보고, 민중들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다. 결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922년에 공산당이 창당됐고요. 그 다음에 1919년에 원래 그 서구의 중화혁명당은 엘리트주의였죠. 근데 민중주의 공개 정당으로 중국 국민당 계층이 돼요. 그래서 이때 중국 국민당은 송교인이 만든 중국 국민당은 좀 달라요. 그래서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홍준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동맹회, 그 다음에 송교인이 만든 국민당, 그 다음에 혁명당, 중앙혁명당, 다시 송문이 만든 중국국민당. 그래서 이렇게 이 계보가 형성되는데, 앞에 있는 중국국민당하고 좀 약간 다른 당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의 혁명에서 신민주의 혁명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국민주의 혁명은 부주가 주도했죠. 신민주의 혁명은 노동자 농민이 주도하죠. 그래서 이 국민주의 혁명은 대표는 신혁명, 신민주의 혁명은 5.4운동. 그래갖고 중국 공산당에서 이걸 경계로 뭐가 뭐로 나타났죠? 근대와 현대사가 나왔죠. 네, 요건 것들. 이건 누가 얘기하냐면 중국 공산당 모택동의 입장이에요. 요거는요. 한 4가지, 5가지 정도 되는데 외워두세요. 나올 가지 있어요. 네. 그러면
동양사 개론에서 그 의미를 이제 좀 찾아볼게요. 동양사 개론 729페이지 동양사 개론. 자, 거기 보면 오사운동의 역사적 의의 있죠? 그래서 729페이지에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사운동은 중국 근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이 운동은 학생운동에서 시작하여 노동자, 시민계층의 민주운동으로 발전하여 민중이나 정치적 의사표시가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종래의 정치운동이 주로 소수혁명가들의 무장봉기나 정격, 군벌들의 세력 갖춰졌던 현격과는 달리 중국의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 동맹 파업을 장기간에 걸쳐 감행하고 그들이 제창하고 있던 운동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바로 노동자 계층의 정치적 행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노동자 계층에 의한 프롤레타 혁명의 단서를 열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지식인 계층은 이미 마르크스주의에 접근하기 시작하였고 오사운동을 거쳐 더욱 진전되었다. 이리하여 오사운동의 지도적 인사 가운데서 중국 공산당을 창립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오사운동은 자본주의 계급에 의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무상계급에 의한 프롤레타 민주주의 혁명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노동자는 제국주의, 매판 자본가, 그리고 공공 세력의 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었으나 이를 타도하는 삼파 투쟁의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또한 오사운동을 계기로 반제국주의, 반공공주의라고 하는 중국혁명의 목표가 명확해졌다. 오사운동의 초기에는 21개 조의 파기, 친일 관련 파면이라고 하는 극히 부분적인 요구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투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중국 민중을 억압하는 근본이 일본의 침략을 허용하는 제국주의적 외국 세력, 그리고 이와 밀착되어 있는 군벌 제국의 공권적 지배 구조의 있음을 차츰 깨닫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전국 각계 연합회의에서 내세운 국권옹호, 민치 촉진은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 환경을 발광하는 민중운동의 기반이 되었고 이것은 곧바로 오사운동에서 정치와 민중의 일치된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근대사에 있어서 특히 오사운동 이후를 신민주주의 혁명 시대로 설정하고 그 이전의 친일의 혁명을 부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혁명 주체 세력의 변화에 역사적 중요성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 거기 보면 거기 그 삼파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삼파투쟁 그거 있죠? 네. 그 앞에 이제 오사운동 진행하는 삼파투쟁이 또 하나 있죠. 근데 두 개의 의미가 좀 달라요. 앞에 이제 삼파투쟁이라는 것은 그 뭐냐 파과, 파공, 그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 삼파투쟁이라는 것은 제국주의, 대팔자본과 공모세력,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자가 파할 대상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좀 다른 거니까 구별해서 읽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하여튼 이걸 계기로 이제 오사운동을 계기로 반제국주의 반봉건적인 어떤 중국혁명 목표가 있고, 왜냐면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 중국 왜 우리가 이렇게 외국 열강부터 모의고사라고 침략을 당하냐? 그것은 군벌드가 공권세력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걸 타파해야지만 중국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오사운동 자체는 반내세적인 건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돌려바뀐 거야. 이게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종교 내부 문제로 이제 반정부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외세 투쟁이 반정부적인 투쟁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예전에 오사운동을 좀 강조했겠는데 최근 오사운동 강조 안 해요. 그냥 단순한 역사 팩트만 알려줘. 왜 강조 안 할까요? 맞죠? 오사운동 하려면 민주주의 그냥 모아가지고 뭔가 이뤄낼 수 있다. 중국에서는 그게 가능해야 지금 집회결사자를 인증해요? 안 하죠. 그래서 간제 시위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일 시위도 좀 더 허용하지만 친일 시위가 너무 커질 경우에는 반정부 시로 바뀌니까 또 막았고. 아까 말했죠. 이 오사운동 같은 이제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 되게 이중적인 게 뭐냐면 앞에서 오사운동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실제 오사운동이 중국 지금의 현재에 영향을 주는 거는 또 싫어해.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가만히 보면, 말을 하면 좀 다쳐서 얘기를 못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쉬었다가,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